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실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자, 실무교육, 교육 문제입니다. 1번, 중개법인의 임원 중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틀렸네요. 실무교육은 전원이 다 받아야 되죠. 그래서 대표를 포함한 임사원 전원의 실무교육, 이것이 등록 요건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 그렇죠? 무조건 받는다 1년 이내. 단 예외가 있죠? 예외도 다 1년 이내인데 문제는 뭐냐?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 재등록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등록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소속이었다가 개업공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다 1년 이내라면 실무교육 면제됩니다. 안 받아도 된다. 3번, 코액이네요.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된다. 맞네요. 실무교육의 실시기관은 시도지사. 맞습니다. 단 직무교육만큼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죠. 그러니까 등록관청 플러스 시도지사. 그래서 직무교육만큼은 등록관청도 실시기관이다. 그리고 5번,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협회가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아까 여러분들 우리 협회 문제 보면서 봤어요. 협회 보시면은 거기에서 위탁 업무에는 시험 업무와 교육 업무가 있다. 단 여기서 말하는 교육 업무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을 의미하는 것이지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까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22번 보겠습니다. 법정서식이 있는 것 몇 개냐? 일반 중개계약서 있어. 있지만 이거 작성할 의무가 필수적으로 있는 거 아니고 임의 작성도 가능하다. 여기에 대해서 전속중개계약서 있고요. 반드시 얘는 법정서식으로서의 전속중개계약서만 써야 된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필수적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써놓긴 해도 거래계약서는 없다. 그래서 임의 작성일 수밖에 없다. 확인설명서? 예, 있습니다. 법정서식. 무려 4종류의 법정서식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인장등록신고서 당연히 있죠. 그것도 무려 3종류나 있었어. 원칙적 그리고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 있는 인장등록신고서, 그리고 등록신청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장등록신고서. 그래서요, 답은요, 여러분들 디귿을 제외한 나머지 거 4번이 되겠네요. 23번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상 위반 행위와 벌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못된 것은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 절대로 틀리면 안 돼. 자, 일단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봐야 돼.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다가 자격을 취득했을 시에는 이때는요, 이거 3학년 3반 아니야. 근데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 요거만큼은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고, 얘는 절등취, 그리고 3학년 3반, 그리고 포상금에도 해당해. 요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자, 1번 일단 맞고요. 2번, 확인설명서를 보존하지 않았다? 예, 업무정지입니다. 2번이 답이네요. 500만 원 이하 같으면 확인설명서가 아니라 확인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못했을 시죠. 예, 그래서 2번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이중사무소 무조건 투투투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다 1학년 일반이고, 특히 이중사무소만큼은 다른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거는 절등치인데 얘는 임등치다. 그래서 임등치의 1학년 일반인 거다 해서 3번 맞고요. 4번 아닌 자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 1학년 일반,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맞네요. 그 다음 휴업 신고 의무 위반이다. 그래서 휴업, 폐업, 그 다음에 업무의 재개, 그 다음 업무 기간 변경 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맞습니다. 그래서 23번의 답은요, 여러분들 2번 되겠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24번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이 취소됐어요. 결과적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취소되게 된다. 자격 취소되면 등록 취소된다. 맞죠? 거꾸로 하면 틀린다 그랬어요. 등록 취소되면 자격 취소된다. 그건 X죠. 2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으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7일 이내 등록증 반납 요 제도가 있는데 사망으로 인한 등록 취소 시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등록증을 반납한다. 이런 제도가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아. 이건 틀린 내용입니다. 다만요, 여러분들 요게 매수신청 대리에서는 요게 있어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있어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으로 등록이 취소됐을 시에는 7일 이내 등록증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반납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그의 차이점.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그럼 법인의 해산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중개사법은 이렇습니다. 법인의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됐을 시에는 법인의 대표였던 자가 7일 이내 등록증을 반납해요. 그러나 매수신청 대리에서는 대표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등록증을 반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차이점인 거. 또 같이 기억합시다. 3번. 중개법인의 사원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원 임원을 2개월 내에 해소한 경우 중개법인에 대해서 행정처분할 수 없다. 맞습니다. 원래는요, 여러분들 임사원이 등록 결격이면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등록 결격으로 절등치, 등록이 취소돼요. 그리고 고용인이 등록 결격일 땐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죠. 근데 둘 다 2개월 내에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 4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는 자격증 7일 이내 반납해. 이거 시도지사한테 반납하고 시도지사 안 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래서 요것만큼은 시도지사의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그런데 자격증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사유서라도 제출해야 돼요. 이게 이제 등록증 반납과의 차이점입니다. 등록증 반납에는 사유서 제출 얘기가 없어. 근데 자격증 반납에는 있다. 5번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분사무소 하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죠.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그 다음에 휴폐업 등 신고, 인장 등록 다 어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행정처분으로서의 업무정지조차도 누가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그렇기 때문에 여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번의 답은 2번이네요. 자, 25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벌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된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양벌 규정을 아닙니다. 과태료가 아닙니다. 이게 과태료가 아니고 뭐다? 예, 그러니까 중개사법상 행정형벌. 그러니까 3학년 3반 1학년 1반에 해당하는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들 소속공인중개사가 과연 과태료 처분 받는 것이 있는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연수교육에 관한 거. 그거 외에는요, 여러분들 과태료 처분이 없는데 이건 뭐 이렇게 양벌 규정 문제 이게까지 과연 갈 수도 없는 문제야. 하지만 시험에는 굉장히 잘 나와요. 왜? 행정 형벌을 받았을 치인데 이걸 살짝 과태료라고 고칠 수도 있다. 이 문제 확인합시다. 그래서 받을 수 있다. 틀렸습니다. 행정형벌 3학년 3반 1학년 1반. 2번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해 보증서 4번 전자문서 교부하지 않았어. 이거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계약서 준다, 확인설명서 준다, 이거 안 주게 되면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아닌 업무정지가 맞아요. 그러나 그때 이거 설명하면서 소금기 설명하면서 안 주게 됐을 때 그때는 4번을 내 문제죠. 또는 전자문서 안 주면 이때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그래서 업무정지 틀렸습니다. 3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격증 반납해야 돼. 그래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맞습니다. 7일 이내. 그리고 이 자격 취소 처분만큼은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 우리가 이렇게 다뤘던 내용 아닙니까? 그 다음에 4번 부칙개업 공인중개사야. 예.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 못 써. 근데 역시 부칙개업 공인중개사도 역시 개업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닌 자가 아니라 인자의 문제야. 그래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단 벌금이에요. 이게 틀렸네요. 과태료지 어떻게 벌금입니까? 그러니까 4번 역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 이거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겠다? 이게 양도대여의 일종이에요. 문제는요, 이게 자격증 양도대여냐 등록증 양도대여냐 우리가 이걸 구별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가 이거 나오면 자격증 양도대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거 나오면 등록증 양도대여인 거야. 근데 여기는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저기네요. 자격증 양도대여네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요? 등록증 양도대여.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겠다. 요거 나오면 양도대여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다. 그러니까 이건 양도대여다 보니까 자격이 취소되고, 그리고 100만 원 이하, 1학년 일반이고, 그리고 포상금 사유에도 해당하네요. 양도대여는 무조건 포상금 사유 아닙니까? 단 양수대여 받은 자의 경우는 자격이 취소되는 일은 없고, 나머지 거 1학년 일반 포상금 여기에는 그대로 해당하겠죠. 26번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동작구에 소재하고 있는 X토지를 매도인 A, 매수인 B 간에 5억 원의 매매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네요. 그러니까 부동산거래 신고는 일단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되고, 어디다 하냐? 아까 신고관청에 하지 않습니까? 신고관청은 물건 소재지니까 동작구에 한다. 얘가 한다. 그리고 동작구청에 한다. 일단 그게 떠올라야죠. 언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일단 떠오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틀렸네요. A와 B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아니야. 갑이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이때 A와 B의 서명 날인을 함께 받아둘 필요도 없어. 그냥 왜? 누구에게 의무가 있다? 갑에게. 1번 일단 틀렸고요. 2번 신고 의무자. 신고 의무자는 갑이겠죠. 어디에? 동작구. 그러니까 2번은 일단 답입니다. 동작구청. 물건 소재지. 3번 A와 B가 거래가격을 3억 원에 신고할 것을 요청하자 갑이 이들 요구대로 거래가격을 줄여서 신고했네요. 그러니까 이 갑은 뭐냐면 거짓 신고야. 거짓으로 신고한 갑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과태료 처분이 있어요. 그래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이거네요. 근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했으니까 이건 틀렸어요. 역시 4번도 틀렸습니다. 왜? 3의 경우 A와 B는 요구한 자야. 거짓 신고를 요구한 자의 경우는요, 여러분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바뀌어 있어. 예. 3번의 경우 직접 거짓 신고한 갑의 경우는요,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고, 그 다음에 4번 요구한 자의 경우, 거기 그 사람의 경우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해서 3번, 4번 뒤바뀌어 있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의 경우 과태료는 동작구청. 맞습니다. 왜? 신고 관청은 동작구청이니까. 근데 동작구청은 과태료 부과 사실을 영등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틀렸네요. 다음 달 아닙니다. 10일 이내. 여러분들 보통 이 통보하여야 나온다면 앞에가 다 지체 없이야. 근데 여기만큼은 10일이야. 근데 다음 달 10일, 이건 아무 때나 다음 달 10일 붙이는 거 아니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은요, 여러분들 등록증 교부가 있었을 때, 그리고 각종 신고, 그리고 행정처분으로 등록 취소, 업무정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달 10일이 아니라 통보다. 10일 이내 통보 해서 다음 달을 빼야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요,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중개사법을 연결해주는 5번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면 이런 겁니다. 이 부분은 왜 있냐면 중개사법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랑 과태료를 합쳐서 3회 받고 또 업무정지 과태료 사유가 발생하면 요거 임등치다 요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나 과태료 3회 받았는지를 요 행정처분으로서 할 수 있는 어디? 여기.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영등포구청. 여기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영등포구청에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의무 위반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처분이 있었을 시 요것을 갖다가 반드시 가르쳐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만요, 여러분들 요것도 정확하게 하세요. 5번의 경우에도 그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이 과태료가 누구에게 부과되는 거냐면 개업공한테 부과됐을 시만이야. 왜? 요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에게 부과됐을 시에는 영등포구청장에게 통보할 필요 없어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을 시에만 10일 이내에
예,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통보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역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보겠습니다. 예, 27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포상금 내용이네요. 틀린 것은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세 종류가 있죠. 첫째가 뭐냐? 거짓 신고했을 때.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를 갖다가 이제 침탈했을 때.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의 경우에는요, 이용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는데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 요 세 가지 경우 포상금 사유인데 이때 그 토지거래 허가를 침탈하거나 또는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람을 갖다가 고발하게 된 경우는 이때는 포상금 50만 원이야. 근데 이 거짓 신고를 했을 때 요때만큼은 포상금이 달라. 이때는 과태료의 100분의 20 해당하는 포상금입니다. 단 과태료의 100분의 20이지만 그러니까 일단 답은 5번이에요. 5번에 보면 과태료의 100분의 10이라고 돼 있잖아. 과태료 100분의 20이다.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이때 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도요. 단 1,000만 원을 한도로 해요. 그래서 요 부분은 또 맞아요. 지급 한도액은 1,000만 원이다라는 요 부분은 또 맞고 100분의 20인데 100분의 10이라고 해서 5번이 답이 되겠고요.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그렇죠. 예, 거짓 신고야. 맞습니다. 2번.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결정하게 되면은 통보받은 경우 신고관청에 제출한다. 지급 신청서 맞습니다. 답은 이제 4번도 우리가 중요하죠. 이게 중개사법에서는 이게 결정일로부터 1월인데 여기는 접수일로부터 2월이라고 아까 중개사법 포상금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7번, 4번이고 요거 접수된 날로부터 2월 요거까지도 맞다는 거 같이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은요, 이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제도인데, 외국인 부동산 취득제도는 원칙적으로 신고로 되어 있다. 그러나, 특정한 지역에 있어서는 허가다. 그 특정한 지역은요, 여러분들 이러죠.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 그 다음에 야생생물 보호구역. 그 다음에, 생태경관 보존지역. 네. 요런 것들이 허가지역이다. 그래서 여기서 허가를 안 받게 되면은, 이때는, 이 허가는 토지거래 허가의 허가처럼, 예, 효력 요건이에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사실 기억하고. 그리고 요것만큼은요, 이제 행정형벌이 2학년 2반이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요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하고 달라.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2학년 100분의 30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여러분들 좀 기억합시다. 토지거래 허가를 제대로 안 받으면 행정형벌이 2학년 100분의 30이고 부동산 거래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를 안 받았을 땐 2학년 2반이다.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강동구청장 갑이 그 지역 등을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당해 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 하면 60일 이내 허가해 줘야 된다. 허가인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마치 인가처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장 목적 지장 없으면 웬만하면 허가해 줘라. 아예 법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2번을 보겠습니다. 근데 여긴 틀렸네요. 그거 틀린 거죠. 그러니까 60일 요게 틀렸네요. 60일이라는 거. 이건 15일이지. 허가에 대한 건 15일 이내. 그러니까 이 부분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일단 허가를 해줘야 된다. 요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야. 2번 보겠습니다. 갑이 해당 토지 취득 시 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거 효력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과태료 아니라 그랬죠? 2학년 2반. 요것이 토지거래 허가 시에는 2학년 100분의 30. 요거 다 구별하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여러분들 이건 지상권이니까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외국인 토지 취득에 대한 허가예요. 취득. 근데 지상권은 취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허가를 받았어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다 매매를 통해 쓰시죠.
예, 매매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시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거래는 매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역시 신고 다시 또 해야 된다라는 것이 내용으로서 예,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그거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거짓 신고 시에는 100분의 5,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이런 거 떠올라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 또 신고해. 예, 그래서 얘가 맞습니다. 여기 단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것까지도 완벽하게 맞네요. 자, 여러분들 4번 명확하게 기억합시다. 4번을 기억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허가와 신고는 안 친하고, 허가와 허가는 친하고, 신고와 신고는 안 친하다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하고, 외국인 토지 취득에 대한 허가를 받았어도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라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 토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 그럼 외국인 토지에 대한 신고는 안 해도 돼. 왜? 신고와 신고는 친하니까. 그래서 허가, 신고 나누어서 기억합시다. 5번. 갑이 해당 토지를 경매를 통하여 취득했습니다. 경매니까 이건 뭐냐면은 저기죠. 계약 외원인에 의한 거야.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면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근데 여기 60일 이내니까 틀렸고, 이건 맞습니다. 경매의 경우는요, 여러분들 장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그래서 그 뒷부분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돼.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토지거래 허가 받은 자는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외에는 5년의 범위 안에서 목적 받은 대로 이용해. 예외적인 건 그거죠. 2년, 4년. 그래서 나머지는 5년이다. 여러분들 2년은요, 우리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얼마나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 주거복지 농축 대체 요거 나가면 요거 2년이라 그랬잖아요. 4년은 수지행 요거 나오면 4년이다. 그리고 원래는 5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특별한 경우 빼고 나머지는 5년이다 해서 1번 맞습니다. 2번 허가권자가 토지거래 계약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어. 예, 그렇게 되면은 토지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 그것도 매년 1회 이상. 일단 맞습니다. 3번 허가권자가 토지의 이용 의무대로 이행 안 하게 되면은요, 이행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이거 안 하게 되면 이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거 갖다 이런 사람 포상금이라고 했죠. 그리고 요거에서는요, 선매할 수도 있어요.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 선매시킬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과징금 나오죠. 이행강제금까지도 있다. 그 다음, 예, 그게 4번 내용이네요. 허가권자가 이행명령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땐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된다. 근데 이게 이제 령에 의해서 100분의 10이지만 어떨 때는 100분의 5, 어떨 때는 100분의 7, 어떨 때는 100분의 10. 요거 어떨 때 요거까지도 여러분들 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예. 우리가 어떻게 했죠? 제가 변경, 그 다음 임대, 그 다음 방치. 그래서 방치, 변경, 임대 해서 그때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방임병 이렇게 외워달라 여러분한테 했어요. 방임병, 방치 시엔 10%, 변경 시엔 7%, 임대 시엔 7%, 변경 시엔 5%. 자, 요런 내용까지 같이 기획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한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명령을 이행하기 전부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그건 당연히 징수해야죠. 이건 논리적인 거 아닙니까? 이미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걸 갖다가 안 해.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뭐 공무원 큰일 나죠. 29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29번은요, 여러분들 어려운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5번 같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읽는 순간에 말이 안 된다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30번 보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자, 공설묘지, 사부설묘지, 분묘 설치기간 30년. 그래요.
1회 하나 연장할 수 있어요. 근데 30년 범위입니다. 단 이게요 조례로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다가 조례로 다시 정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1번, 2번, 3번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이제 조례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라는 게 3번 내용 아닙니까? 그 다음 나머지 한번 볼까요? 또 4번 보겠습니다. 가정묘지입니다. 가정묘지의 경우는요, 여러분들 좀 떠올라야죠. 예, 분묘 일기당 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가정묘지, 묘지공원 전체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내여야 하고, 단 합장의 경우도 15제곱미터 이내. 맞습니다. 5번. 설치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 이거 옮겨야 돼. 그래가지고선 그걸 우리는 개장이라고 하죠. 이 개장은 뭐냐, 철거하고, 그 다음에 화장 또는 봉안장하는 그런 형태를 개장이라고 해서 개장을 해야 되는데, 아유, 3개월 너무 빡빡해. 수업하면서 그랬잖아요. 3개월이면 말도 안 된다. 빡빡하다. 그래서 1년 이내에. 다만요, 여러분들 여기 3개월은 뭐냐, 이렇게 공시하고 알리는, 그러니까 무용고묘나 뭐 이럴 적에 알리는 기간, 그거는 3개월이 맞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이렇게 표현하지 하고 나머지 실제로 옮기는 건 1년 이내야. 예.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보겠습니다. 자, 농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틀린 건 1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 농업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구 읍면. 여러분들 여기에만 농지법에서는요, 여러분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관한 것만큼은 시구 읍면장이야. 농지법이라고 무조건 시구 읍면장이 아닙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관련된 건 무조건 시구 읍면장이다. 그 다음에 2번 주말 체험 영농 목적시야. 이때는요, 여러분들 2일, 원래는요 이게 4일이 맞죠. 근데 여기는 2일 이내다. 그건 자, 여러분하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요하는 경우는 판교에서 경공매증 나오면 전화 좀 주게. 그래서 이 판교 경공매증, 여기는요, 그러니까 판은 뭐냐, 판결이고, 교는 교환이고, 경은 경매고, 공은 공매고, 매는 매매, 증여. 이거 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요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화 주게. 이건 뭐냐, 농지 전용? 저는요,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야. 농지 전용 협의 시에는요, 이건 대규모로다가 이게 바뀌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지. 학개론적인 표현에 의할 때는 완전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농지로 아닌 다른 걸로 쓰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아예 요하지도 않아. 근데 허가 신고 시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요한다. 그리고 화는 뭐냐? 이게 화가 아니라 학이야. 학술 연구 목적. 주말 체험 영농. 농지 개발 사업에 편입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뭐 이것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요하는데, 요 뒤에 것은요, 여러분들 농업 경영 계획서를 필요로 하지 않아. 오히려 농업 경영 계획서를 낸다면 그게 허위죠. 왜?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건데. 그래서 요 네 가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4일이 아니라 요게 2일로 바뀌어. 자, 여러분들 농업경영계획서를 요할 적에는 4일이다. 그러니까 요 앞에 거는 언제야? 4일이야.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해 주는데, 근데 요 뒤에 거는 어떻게 했냐? 2일이야. 요렇게 나눠서 구별해서 답은요, 여러분들 이 뒤에 해당하는 거야. 주말 체험 영농. 그러니까 2일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죠. 주말 체험 영농 목적 시에는 세대당 합쳐서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다. 3번 보겠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야. 이겁니다. 전용 허가 신고의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요한다. 단 영농계획서, 농업경영계획서는 면제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 학술 연구 목적 이겁니다. 이거. 여기에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요하나 농업경영계획서는 면제된다. 4번도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 목적 시 농지 취득 제한된다. 얼마큼? 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확인설명서 1. 주거용 확인설명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1번 권리관계의 민간임대 등록 여부. 요게 이제 권리관계난, 과거에는요, 요 권리관계난 확인설명서 1, 권리관계난은 요게 확인설명서 2번 난이죠. 여기에 보면은요, 등기부 기재만 들어갔어. 뭐만? 등기부상 기재. 근데 지금은요, 요번에 들어간 거죠. 민간임대주택 등록 여부도 권리관계난에 들어가고, 이것이, 그죠?
그 안에 체크마크 되도록, 그죠? 정보체계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요 가로 안에 체크마크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2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 기억합시다. 2번의 중개사 확인설명서에 오래 바뀌어서 들어온 내용이야. 그 다음 2번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란이야. 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게 공시지가 공시가격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임대차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조세에 관한 거, 취득에 따른 조세는 임대차의 경우는 생략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제외합니다가 답이야. 3번 환경조건입니다. 환경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에게 직접 자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입니다. 자, 여러분들 환경조건, 우리가 내벽화라고 하는 요 문제들, 내벽화, 요건 상태자료 요구사항으로서 얘네들은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상태자료 요구사항이다 해서 여기에 맞습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한다. 4번 단독경보 감지기.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어떤 거냐면 소방에 내외시설에 있어서의 소방에 관한 건데요. 이 내외시설의 소방에 관한 것에는 주거용에는 요 단독경보 감지기 요게 들어가고 비주거용에는 소화전 그리고 비상벨 요게 들어간다는 것이 차이점이죠. 그래서 단독경보 감지기 있다. 단 단독경보 감지기 그 설치 유무는 아파트를 포함하여 요게 틀렸어. 아파트는 제외야. 왜냐면 아파트는 반드시 경보 감지기가 들어있다는 거야. 반드시. 그러니까 설치 유무를 굳이 논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아파트 제외. 근데 아파트를 포함한 해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5번 대상 물건의 표시란 건축물 안에는 해당 건물의 내진 설계 유보. 이거 재작년에 들어온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판단하에 건축물 대장에 내진 설계 유무와 그 다음에 내진 능력 이런 게 기재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바람에 확인 설명에 재작년도에 들어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 같이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은요, 부동산 거래계 전자계약 시스템. 요거는요,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요것을 작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바람에 이제 여기에 들어온 내용으로서 사실상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아주 눈여겨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부터는요 이게 이제 한두 문제가 시험에 이게 들어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억합시다. 자, 일단 1번 지문 보면 임대차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수수료가 면제된다. 그래요. 확정일자에 대한 거 수수료 면제하는 그런 임대차 계약에 대한 이런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 없다. 이건 아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도 이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맞고요. 2번 거래 당사자의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후 전자서명을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 거래사고 예방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3번 전자계약을 통해 계약을 이루면 별도로 아니죠. 이게 등기라고 하는 이 공신력까지 여러분들 이거 파헤치고 이걸 하면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등기는 별도로 신청해야 돼요. 단 이 거래계약, 이 전자 시스템 이걸 이용했을 시에는 등기에 관한 보수를 낼 적에 30% 면제해줘요. 30% 감면. 그 30% 감면해준다는 건 등기는 별도로 신청해야 된다. 그 뜻인 거죠. 4번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과 연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성하기가 굉장히 편하다. 그 다음에 5번 정식 사업자 등록이 된 개업공인중개사만 이걸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별도로 이걸 등록하도록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답은요, 여러분들 당연히 3번이 되는데, 요것을 갖다가요,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것을 제도적 딱 안정을 위해 가지고 자꾸 이제 그 국토부에서 요구하고 국토부에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메리트를 줬어요.
그건요, 우리가 제 1번에서 본 확정일자 부여, 이거 자동으로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매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를 별도로 안 해도 자동으로 부동산 거래 된다. 이거 외에도요, 우리가 임대차든 뭐 매매든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대출의 그 대출 그 0. 몇 프로라도 그 이제 0.1%인가요? 뭐 이렇게 대출 금리를 갖다가 이걸 인하를 해줘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등기를 대행하는 데 있어서 그 법무사비 30% 범위에서의 그거를 법무사비를 깎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러한 여러 가지 특례를 갖고 있는 것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요것이다. 이건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때문에 이게 세워졌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거민 대상인 것은 뭔가? 여러분들 거민 대상은요,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거민은 기본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얘기는 뭐냐면 소유자를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거야. 소유권 외에 관한 것은 아니야. 단 등기 신청을 요하는 거야. 그러니까 촉탁에 의한 경매나 공매 이런 촉탁에 의한 등기 시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거 먼저 기억하시고요. 여기 문제는 아주 쉬워요. 교환? 소유권이야. 그러니까 포함돼. 그 다음에 판결? 소유권이야. 그러니까 포함돼. 공유, 분할? 이거 당연히 소유권이 바뀌는 거야. 포함돼. 그 다음에 4번. 리을. 이게 지상권 아니에요. 이거 소유권 아니란 말이야. 얘는 제외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건 가등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역시 제외돼요. 그 다음에 증여 소유권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포함돼.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비읍. 답은 4번 4개가 되겠습니다. 3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건 뭐냐면 명의신탁 문제네요. 예, 틀린 것은 신탁자 각과 수탁자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했어요. 이때 명의신탁 약정은 언제나 무효. 떠올라야겠죠. 그리고 매비, 갑이 누가 이제 계약을 맺었나가 중요해요. 매매 계약을. 병과 누가 맺었냐면 갑이 맺었네요. 그러니까 갑이 계약까지 을에게 맡긴 건 아니야. 다만 등기만 을 이름으로 이루어졌어. 그래서 소위 말해서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3자간 명의신탁 중에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이때 을 명의로 된 것은 여러분들 계약 당사자는 갑인데 여기 갑에게 안 하고 을에게 했기 때문에 이건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실소유자는 누구냐? 갑이 법률 행위를 하고 병으로부터 소유권이 넘어간 적이 없어. 왜? 등기가 갑 이름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실소유자는 병이다. 병이라는 건 누구냐? 예, 매도인이라는 거죠. 매도인이 실소유자다. 그 바람에 매도인이 실소유자고 을 명의로 된 건 무효이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이 명의신탁 약정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직접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효인 이등기이기 때문에 실소유자인 매도인한테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매수인 수탁자인 을에게는 그걸 말소해야 돼. 근데 그 말소할 수 있는 갑의 권한이 어디 나오냐? 그건 병에게 갖는 채권자로서의 지위에서 나온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을의 무효인 등기를 말소하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것이지 을에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 여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봅시다. 1번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그렇죠. 무조건 이건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하면 언제나 오야. 그 다음 을 앞으로 이전된 등기는 무효이다. 예, 왜 그러냐? 갑이 계약 당사자야. 근데 을 이름으로 등기를 했으니까 당연 무효요. 왜?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무효니까 무효다. 그 다음 을의 부동산 처분행위는 갑에 대해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여러분들 이건 이제 시험에 여기 일단 3번이 답으로 되어 있는데 요건 판례가 없어요. 판례가 있는 건요. 등기 명의신탁이 아니라 계약 명의신탁이야.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는 횡령죄고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은 횡령죄 아닌데 문제는 이와 같은 등기 명의신탁 요 경우 과연 횡령죄인가 아닌가? 이건 좀 애매해요. 판례 존재하지 않고. 근데 이제 학설이 다양한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이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을 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틀렸다. 그 다음에 을은 시험에 그러니까 3번은 3번처럼은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건 계약 명의신탁은 횡령죄 아니다.
그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는 횡령죄 이다.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정은 을이 수탁자임을 알았더라도 부동산 취득을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명의신탁의 특징은 그거 아닙니까?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는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한다. 그 다음에 병은, 갑은 병을 대위하여 을 앞에 있는 건 말소 청구하는 거야. 그래 놓고 누구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한다? 병에게 하는 거지 을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35번 명의신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6번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일단 1번이 답입니다. 입주 및 전입 신고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개사법에 말하면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매매와 임대차가 같이 이루어진 거야. 이럴 적에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이 전입 신고와 그 다음에 뭐 저기잖아요. 실제 현실의 인도.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거기에 이사를 들어오고 그 물건을 갖다 취득했을 그 당시부터 이게 살았거든. 그래 놓다 보니까 요걸로다가 하기에는 너무 막연해. 그래서 이건 뭐냐, 매수인이, 그죠? 물건을 산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원래 여러분들 대항력은 그 다음날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소유권 등기가 있은 다음날. 근데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은 날. 해서 얘가 틀렸네요. 일단 1번이 답입니다. 나머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임차인은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해서 소멸된다. 그렇습니다. 경매가 있게 되면은요 소유권 뺏기는 거죠. 단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니,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었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을 주장했어도 되는데 이 친구가 뭐 한 거냐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해가지고 우선 변제권을 실행했던 거죠. 근데 모두 받지 못한 거야. 그럴 적에는 여러분들 그 대항력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 뭐냐면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 할지라도 임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대항력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번째 단서 조항, 요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3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야. 그러면 이거 제3자 지위 이거 승계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뭐 은행 같은 데서 돈 들어왔을 때 승계되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요 내용이 됩니다. 다만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그 제3자가 다른 행위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증금에 관한 우선 변제권의 문제를 갖다 승계할 뿐이지 다른 것까지는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것이 여러분들 대항력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 날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대항력은 그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존속해야 돼. 그 바람에 이게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이사 가야 되는데 임차 보증금 안 해주게 되면 대항력 상실할까 봐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는 게 되겠죠. 예.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의 존속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5번. 자,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일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는 그래요. 두고입니다. 그리고 시도에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둘 수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지부에는 두고 그 다음에 여기는 둘 수 있다. 단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는요, 요 둘 수 있는 지부가 법령상 나열돼 있어요. 뭐 광주 어쩌고 이렇게 몇 개 나열되어 있다. 그게 이제 좀 차이점이 있죠. 그 다음에 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5인 이상 30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라고 뭐냐면 이건 최우선 변제권만 다루는 데예요. 그 주택임대차 위원회는요, 요게 9인 이상 15인 이내야. 그거하고 요거 구별합시다. 그 다음에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차임 보증금 증감에 관한 분쟁, 그죠? 이런 거 이제 조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조정 신청하는데 실제로 다루는 건 여기도 다루는 게 아니라 조정부에서 이걸 다뤄요. 그래서 이 조정부는 이제
3인 범위, 3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왜냐면 이런 문제들 자그마한 거 다루는데 5명에서 30명에서 왕창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조정부에서 다룬다. 그 다음에 4번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 60일 이내에 조정 마쳐야 돼.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30일 연장이야. 그래서 이거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 그 조정안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맞아요. 그런데 통지 안 하면 이게 여기에 보시면은 그래서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 안 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을 본다. 이게 틀렸죠. 이거 거절한 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5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수락한 것으로 본다. 아니, 거절한 걸로 본다. 그 다음 38번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그 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 비교입니다. 여러분들 1번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는요, 보증금 액수가 수십억이라도, 호화 건물이라 할지라도, 거기 주택에 대한 임대차라면 무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 대상이야. 근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요, 여러분들 4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뭐 서울에선 9억 원 이상, 뭐 과밀억제권은 6억 9천, 뭐 이런 것들은 적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액수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일단 1번 맞아. 2번,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그 다음에 임차인 사망과 임차권 승계제도, 양자 모두 동일. 아니야,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양쪽 다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권 승계제도는 주택임대차에는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하고 제가 수업하면서 그랬어요. 임차인 사망에 의한 임차권 승계제도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다가 두게 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재산은 전부 저기들한테 후처한테 다 넘어간다.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요, 여러분들 임차권 승계 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단 2번이 답입니다. 자, 나머지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은요, 여러분들 경매 문제네요. 자, 경매. 자, 1번 봅시다. 배당 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자.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런 게 어딨어. 경매는요, 여러분들 배당받을 수 있는 날은 무조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해야 돼요. 이걸 수업하면서 여러분한테 한만 이야기해도 자꾸 잊어버려. 배당은 언제까지? 당연히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야. 근데 경매가 낯설다 보니까 그냥 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1월 이런 거 나오면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런 고민을 해. 알거든요, 여러분들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한다, 받아야 돼. 배당 신청해야 돼. 물어보면 대답을 해. 그래 놓고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또 대답을 못 해요. 자, 2번. 매수 신청 보증금. 이거 틀렸네요. 최저 매각 대금의 10분의 1.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3번.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각 결정일이 끝난 날부터 상계 신청. 그죠? 매각 결정 끝난 달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는요, 여러분들 요걸 고치진 않아. 근데 중요한 건 매각 결정 기일이야. 그래서 상계 신청해야 돼. 매각 결정. 그래서요, 요 매각 결정 기일 나오면 여러분들 더도 말고 2개 기억하자 그랬어. 농, 상. 농은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상은 상계야. 그래서 상계 신청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매각 결정 기일이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일단 3번은 맞고 4번은 틀린다. 왜?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요하는 경우 이거는 딱 하나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요. 농지증이야. 근데 여기 매수 신고시라 했잖아. 틀렸잖아. 언제까지? 매각 결정 기일. 요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처럼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경매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과 상계 신청은 매각 결정 기일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5번.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실제 대금을 완납한 날. 이때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는 것이 내용이 되겠네요. 자, 4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하고 공인중개사법상 등록 요 2가지를 비교하라는 거죠. A는 중개사법입니다. 중개사법에서 업무 보증은 매번 나오는 거 아니야. 업무 보증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그리고 업무 보증해야만 등록증을 준다. 그죠? 지체 없이 등록증 교부해서 등록 신청 전 아니야. 업무를 개시하기 전. 이게 바뀌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시에는 업무 보증을 미리 하고 등록 신청해야 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번 답입니다. 자, 2번 확인설명서
중개사법은 3년이야. 그런데 여긴 매수신청 대리에서는 5년이죠. 그리고 요거 사건 카드도 역시 5년이다. 3번. A는 중개법인의 대표자 임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이야. 그런다. B는 대표자만 실무교육. 이거 꼭 기억하세요. 매수신청 대리에서는 대표자, 법인의 경우 대표만 받아. 분사무소 책임자조차도 안 받아요. 그 이유는요.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건 말 그대로 대리야. 대리를 법인의 경우 대표가 아닌 딴 사람한테 맡기면 그건 복대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무조건 누가 한다? 법인의 경우는 대표만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4. A의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그죠?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B는 소재지 지방법원.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거죠. 등록기간 요거 처분 7일. 요건 14일에서 7일 14일에서 여기는 꼭 더블이에요. 이것도 기억합시다. 그래서 4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우 유용하고 좋은 문제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거 보시고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하면서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